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지금 당장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한순간에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다시 한번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내리막길을 달리던 제가 어쩌다 다시 일상 속의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다정한 아버지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선 직원 수가 7명 정도 되는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에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이 많고 또 회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거만해지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사장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진 그렇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아할까 항상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고, 직원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축하금을 담은 봉투를 준비해 가기도 하셨죠. 아버진 가끔 회식을 할 때마다 모든 직원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오시곤 하셨어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걱정을 한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술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항상 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셨죠. 특히 직원 중에선 민태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회사를 처음 차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 계셨던 민태 아저씨는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셨고, 회사 직원들 중 유일하게 어머니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저희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형수님, 이거 김치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요. 덜 익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거 푹 익고 나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김치만 먹지 말고 옆에 있는 돼지갈비찜도 먹어봐요. 살이 야들야들하니 아주 잘 됐어요. 많으니까 천천히들 드세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다, 최고. 우리 사장님은 참 복 많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사장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형수님 같은 여자를 만나. 안 그래? 맞아요. 세상에 사모님 같은 분 없어요, 사장님. 사모님께 잘하세요. 하하호호 들리는 웃음소리, 복잡거리는 대화소리.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은 1년에 4번 정도는 사람 사는 소리,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찰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온기가, 그 소란스러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덕분에 전 아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신 지 8년 정도가 되고 제가 막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무렵 가세는 아주 급속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8년 동안 일을 했던 격리 직원이 회사 돈의 절반을 횡령한 채 잠적했고, 설상가상으로 8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군말 없이 일하던 다른 직원도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후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죠. 정말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에 저희 가족 모두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양은 횡령해, 고 차장님은 당신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고? 나도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둘 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순철이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회사 돈을 이미 반 이상 횡령을 하고 사기까지 당한 상태인 아버지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급한 대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2층짜리 전원주택을 팔고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신용 대출까지 밀려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물건 대금을 지불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 회사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반 이상 털어간 격리 직원과 아버지의 뒤통수를 친 직원은 검거되어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물론 가지고 간 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말이죠. 긴 시간을 함께한 회사 직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지만 딱 한 사람, 민태 아저씨만큼은 아버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공장을 폐업하던 날 밤
늦은 시간까지 민태 아저씨와 아버진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서로 술잔을 기울였고 잔뜩 취한 아버지를 민태 아저씨께서 겨우겨우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형수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사장님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순철아, 너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속 썩이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저씨. 그리고 아버지께선 회사 문을 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믿었던 직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였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들이 한데 모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적 압박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부터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곧장 아버지 면회를 들어가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을 물수건으로 천천히 닦아주시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아버지께 들려주시곤 했어요. 여보, 어제 순철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친 날이었거든. 근데 전과목 100점 맞았대. 대단하지? 똑똑한 거 보면 날 닮진 않았고 당신 머리를 아주 빼다 박은 것 같아. 순철이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들으셨음 엄청 좋아하셨겠다 하고. 아들이 당신 눈뜨기만을 못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자고 일어나자 여보. 나 이대로 당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 어머니께서도 제 앞에선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셨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땐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가 깨어나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기적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런 저희 가족의 간절한 바람에 코웃음이라도 치듯 아버진 소리 소문 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한 번에 몰고 찾아왔어요. 아픔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셨죠. 여보, 조금만 더 살다 가지. 적어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지. 좀 너무했다 당신. 있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당신을 만난 거야. 나한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려줘서 고마워 여보. 순철 아빠, 거기선 아프지 말고 나 혼자 순철이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거기서 편하게 쉬어야 돼. 알겠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보, 우리 남편 동배 씨, 잘 자. 아버지 장례식장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중마고 분들부터 시작해 아버지가 공장을 차리기 전에 다니셨던 직장 동료들까지 저마다 슬픔을 나누고 가셨지만 딱 하나,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공장 사람들은 민태 아저씨를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태 아저씨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와 어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소주 한 잔을 기울이신 뒤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장례식장을 떠나셨어요. 순철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네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네 아버진 누구에게나 참 든든한 사람이었어. 꼭 네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자라거라.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자라라는 말,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숙이 새기며 어른으로 성장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구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시장 근처의 작은 순대국밥집 하나를 차려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공무원이라는 길을 택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 작은 직장에 들어갔던 전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나름 미래가 안정적인 공무원 준비를 했고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진상 민원인들의 고성을 들으며 일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나 내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여권 갱신하는 걸 까먹고 있었어. 이거 바로바로 되는 거지? 여권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안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최소 열흘 정도는 걸리세요. 여기 동사무소잖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하는 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빨리 해줘.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권 재발급을 해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시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나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못하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진상 민원인들을 볼 때면 그냥 투명한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 들어와 우통을 홀라당 벗고 자기는 왜 쌀을 주지 않느냐며 생떼를 부리다 경찰에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갑자기 본인 집 층간소음을 해결해달라며 해결해주지 않으면 동사무소 내부를 다 때려 부셔버릴 거라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간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 네가 안 하면 내가 하지 하는 생각으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 지 어느덧 1년 정도 됐을 무렵쯤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는 참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니 냅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재밌는 사람이었죠. 거기 진상 민원인들 진짜 많지 않아요? 막 TV 보니까 소리도 막 지르고 난동 피는 게 일상이던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일해요? 열받아서? 나 같으면 민원인들이랑 맞짱 뜨고 잘렸다. 순철 씨는 정말 참을 인자 1500번은 새기셨겠네요. 곧 있으면 몸에서 사리도 나오겠어요. 맞아요. 진짜 같이 화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안 된다는데도 뭐 그렇게 억지 부리는 게 많은지. 그래도 참아야죠.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 진짜 건강하다. 전 순철 씨처럼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잘 맞았기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큰 트러블 없이 연애를 하다 만난 지 1년 6개월 정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장인과 장모는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두말할 것 없이 사위로 받아들였고 어머니께서도 애교 많은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누가 보면 친딸로 착각할 정도로 말이죠.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예쁜 자켓이 있으면 어머니께 사다 드렸고 또 어느 날은 제게 어머니의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40쯤? 그런데 어머니 신발 사이즈는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 발이 좀 작아 보이시길래. 아내가 어머니의 신발 사이즈를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바로 새 신발을 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이 생각보다 많이 낡은 상태였는데 아낸 그걸 보고서 바로 어머니께 새로운 신발을 사드린 것이었죠. 어머닌 그런 아내의 마음씨에 잔뜩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난 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신발도 고맙게 신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님, 원래 신발은 비싼 거 신어야 오래오래 신을 수 있대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유 그럼 누가 준 건데 마음에 들다마다지. 우리 순철이가 여자 하나 잘 만나서 나까지 이렇게 호강하네 호강해. 미연아, 혹시 우리 순철이가 너 속상하게 하거든 나한테 전화해서 바로 일러. 다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나는 밖으로 굽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말해도 돼. 그럼 같이 신나게 욕해줄게. 알았지? 아싸! 여보, 들었지? 어머님은 당신 편 아니고 내 편이시래. 그래, 고부간의 사이 돈독해서 참 좋겠다. 누가 보면 내가 사이고 두 사람이 모녀지간인 줄 알겠네. 어머님, 지금 저희 두 사람 사이 질투하는데요? 소녀같이 까르르 웃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부끼리 소리를 지르고 너 죽네 나 사네 하는 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저렇게 친구 같은 고부 사이라니. 결혼 참 잘했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머지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부터 아내는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잘 치우고 먹은 건 바로바로 내다버렸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 청소엔 손을 떼기 시작하더니 배달 음식을 대충 시켜 먹고서 음식물을 방치해두는 바람에 온 집안을 파리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는 바람에 집안에 바퀴벌레까지 꼬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음식물을 왜 일반 쓰레기 봉지에다가 버렸어?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분류해야지. 바퀴랑 파리랑 다 꼬였잖아. 그렇게 분류해서 버리는 것도 귀찮아. 어차피 음식물이랑 같이 내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 살던 동네에선 다 그렇게 했어. 내가 먹은 건 당연히 내가 치울 건데 당신도 좀 깨끗하게 치워줘. 집에 파리 날리고 하는 거 보기 안 좋잖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무슨 엄마도 아니고 말만 내 진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랑 라면을 끓여 먹는데 물량을 제대로 못 맞췄다는 이유로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끓인 거야? 이건 한강라면 수준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이 라면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춰. 이렇게 물 넘치게 끓이면 라면 먹다가 면 다 불어터지는 거 몰라? 나 면 퍼진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이런 거지? 아니, 내가 뭐 기계도 아니고 물량 한 번 못 맞출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아니,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런다. 왜? 나 안 먹어. 당신 혼자 2개 다 먹던지 아님 버리던지 알아서 해. 게다가 제 월급을 가지고 함부로 장인 장모에게 용돈이랍시고 보내드리고 허구한 날 카드를 찍찍 긁어대며 백화점 투어를 하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명품백을 사고 나날이 커져만 가는 아내의 해픈 씀씀이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직장에선 상관들의 무시와 따돌림, 업무 가중이 지속됐고 집에선 아내와 허구한 날 싸우고 당장이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아내가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집에서 돈만 펑펑 쓰고 다니니 함부로 사직서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요즘 너무 힘들다고 직장을 관두고 좀 쉬고 싶어도 당신이 돈을 너무 많이 써대는 바람에 쉴 수가 없다고 울먹이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깨닫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던 아내는 되려 비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받는 월급 좀 봐. 동사무소 그만두고 나온다고 다른 곳에서 지금의 몇 배나 되는 연봉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당신이 힘든 건 사회 부적응자라서 그런 거니까 징징거리지 말고 내 탓도 하지 마.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 못 관두는 거면서 어디서 내 탓을 해? 아내의 비웃음 섞인 말에 사고회로가 모두 멈춰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잠깐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아내는 그저 저를 조롱하고 비웃기 바빴어요. 그때 느꼈죠. 아내는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고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요. 이런 아내의 변화는 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어머니께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가 보고 싶다고 하시며 가게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싫다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서 겨우겨우 어머니의 가게에 도착했고 손님이 모두 빠진 시간대였던지라 조용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때 아내가 벌떡 일어나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가져오더니 저와 어머니 앞에서 뚜껑을 열고 앉은 자리에서 병째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어머니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술 마시는 여자 처음 보세요? 아니, 아가, 너 무슨 일 있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안 하던 행동이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동안 내숭 좀 떤 거지. 원래 이렇게 소주도 병나발째로 마시고요. 음식도 원신 마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이에요, 저. 당신 지금 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그만 안 해?
어머님,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국밥, 진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국물 진짜 밍밍해서 맛 하나도 안 나요. 진짜 하나도. 그냥 하얀 국물에 순대 몇 덩어리 집어넣은 게 끝인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맛있다고 먹는 거야? 다들 혀 감각이 마비된 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맛이 없으면 먹질 마.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래도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당신도 빨리 일어나. 아, 왜?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빨리 가자니까. 그날 아내와 저는 집에서 정말 고성이란 고성은 다 지르며 지독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까지 그런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 저희가 들어놓은 적금을 본인 멋대로 해지해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온 것이었죠. 당당한 걸음으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그게 뭐야? 보면 몰라? 살짝 튜닝 좀 했지. 아우, 아파라. 마취가 슬슬 풀리는 중인가? 그러니까 다 뜯어고치고 온 건 알겠는데 그 수술을 무슨 돈으로 했냐고? 아, 이거? 우리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거 깨서 질렀지. 총합 2천만 원. 참고로 다 한 거 아니야. 오늘은 눈이랑 코만 했어. 뭐 적금을 깨?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적금을 깨? 그거 나중에 우리 다 모이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모으고 있었던 돈인데 그걸 성형하는 데 썼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사람들이 내 인상 보고 사나워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럼? 외모 지적받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 걸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아내는 되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적금을 깨서 성형수술을 했다는 말에 저는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내가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 3개를 죄다 중고장터에 팔아치워버렸어요. 중고라도 명품은 명품이었기에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가방 3개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그 가방들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내가 어떻게 구한 건지 알긴 아냐고. 얼마나 힘들게 기다려서 샀는데 그걸 중고로 팔아? 그 가방 하나가 당신 월급보다 많아. 알아? 당신도 나랑 상의 없이 적금 깨서 얼굴 뜯어고치고 왔잖아. 그래서 나도 당신이랑 상의 없이 당신 가방 팔아서 빠진 적금 비용 채운 거야. 명품이 참 비싸긴 하네. 중고로 팔았는데도 적금 값이 다시 돌아온 거 보면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토 나와. 우리 이혼하자 제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어. 명품 가방을 판 것이 제일 타격이 컸던지 결국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물쓰듯 펑펑 써대고 적금마저 성형수술 비용에 모두 태워졌기에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 전세였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나눠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다보시며 우리 아들 참 잘 살고 있네.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정도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혼이라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었지만 오직 한 사람, 어머니 앞에서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혼 직후 공무원 생활도 그만두고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 국밥집으로 찾아갔고 제가 찾아가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소주 한 병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에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온 문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가 100만 원이란 돈을 보낸다.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살아. 아들이 울면 지켜보는 이 엄마 마음도 찢어지니까 이젠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진심으로 응원한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닌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기운을 차린 전 택배 기사 일을 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구직난을 찾아보는데 제일 눈에 띄는 공고가 있길래 바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딱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택배를 시켜보기만 했지 배달을 하는 건 처음이라 처음 일을 시작할 땐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손에 익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를 돌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더운 날씨에 고생이다. 고생이야. 단지가 넓어서 돌아다니기 많이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데요, 뭘. 자, 더운 날씨에 이거 한 잔 마시고 해. 오렌지 주스인데 방금 마트에서 사온 거라 시원해. 이거 한 잔 쭉 들이키고 힘내서 일해.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또 한 번은 단지 내에서 꼬마애들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합기도복을 입고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든 채로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참 좋을 때다 싶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택배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안녕? 너넨 안 덥니? 네, 하나도 안 더워요. 아저씨는 더우세요? 이거 엄청 시원한데 아저씨 드실래요? 아유, 아니야. 그건 너네가 먹던 거잖아. 너네 많이 먹어. 아저씨도 아까 시원한 거 하나 먹고 왔어. 더운데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주민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는데 택배차가 단지 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는 겁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전 택배 기사라고 말했는데 경비 아저씨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차 못 들어가. 주민들 주차 공간 없다고 단지 내 택배차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주 쌩 난리를 피워대는 바람에. 네? 아니 그러면 택배는 어떻게 찾아가요? 자기네들이 경비실로 가지러 오는 거지 뭐. 아유, 나도 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정뗀 지 오래야. 내가 근무 시간에 초코바 하나라도 먹고 있으면 근무 시간에 노냐고 하는 사람들인데 택배 기사한테 노죽하겠어. 택배 있으면 여기다가 놓고 가. 내가 호수 확인하고 일일이 인터폰 돌릴 테니까. 그리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선 택배차에서 택배를 내리고 있는데 한 주민이 제게 다가와 신경질을 내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저씨, 지금 저희 동네 고양이들 다 자는 시간이거든요? 트럭은 왜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시끄럽게? 택배차가 있어야 고객님들께서 주문하신 택배를 가져다 드리죠. 그리고 고양이들이 다 자는 시간이라니 그건 또 무슨. 단지 내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매일 이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진 고양이들 낮잠 자는 시간이라서 자전거도 안 다닌다고요. 아무튼 다음부터 저희 단지 올 땐 저 밑에 있는 마트 근처에다가 차 대고 올라오세요. 뭐 끌차라도 끌고 올라오시던가. 그렇게 씩씩대면서 가는데 대체 내가 뭘 들은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좋은 이웃들도 이상한 이웃들도 정말 많이 만났답니다. 그중 가장 최악이었던 사람은 자주 가는 아파트 단지 동대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질 대로 벗겨지고 배는 나올 대로 나와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었죠. 특히 주차장에 제가 트럭을 댈라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제게 차 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여기 택배 트럭 대는 곳 아니야. 다른 차들이 여기 와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아니, 제가 여기 뭐 1시간을 대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빠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저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주차로 올 때마다 여기 계세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기다려? 또 괜히 주차 자리 차지해서 열받게 만들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매일 이 시간마다 오는 것 같더만. 죄송한데요. 여기가 아니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요. 최대한 빨리 배달하고 내려올 테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야? 말싸움할 시간 없어요, 아저씨. 그럼 수고하세요. 모름지기 말로 상대하려 드는 사람에겐 말로 응대를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대체 저랑 전생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는지, 저만 보면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실수로 택배 박스 몇 개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도 바로 달려와 제게 마구 난리를 피더라고요. 거 젊은 사람이 칠칠 맞지 못하게 이 안에 있는 택배들 이거 깨지는 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다 떨어뜨려놔? 당장 하나씩 까보고 괜찮은지 확인해. 아저씨, 이거 제 택배가 아니고 고객님들 택배인데요. 남의 거 함부로 열어보면 잡혀가요. 그리고 깨졌으면 진작에 와장창 소리가 들렸겠죠. 안 그래요? 난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거지.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무슨 젊은 놈이 이렇게 말대꾸가 심해? 하여간 무식한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그 모습을 보며 참 못하는 말이 없구나.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식한 것들이라는 말은 좀 화가 났지만 더운 날 괜히 힘 빼지 말자 싶어 가볍게 무시하고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선을 넘을 듯 말 듯 계속해서 외줄타기를 하던 동대표 아저씨가 저를 폭발하게 만든 것,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기온도 역대 최고 기온인 35도를 찍은 날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택배를 수레에 올려놓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동대표 아저씨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절 보자마자 정말 있는 힘껏 인상을 찌푸리더니 코를 틀어막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우, 썩은 내야. 무슨 몸에서 걸레 썩은 내가 나? 제대로 안 씻고 다녀? 아저씨, 오늘 날씨를 좀 보세요. 아저씨도 지금 정수리에 땀이 가득 맺혀 계시는데요, 뭘. 또 말대꾸한다, 또. 됐고, 엘리베이터 타려는 거지? 몇 층 가는데? 35층이요. 아, 그래? 그럼 35층까지 걸어가. 뭐라고요? 사람 말 2번 하게 만드네, 귀찮게. 35층까지 걸어가라고? 지금 몸에서 나는 썩은 내 엘리베이터에 배기만 해도 집값 뚝뚝 떨어지겠어. 나 여기 동대표인 거 익히 들어서 알지? 이 아파트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생각하지 말고 35층까지 걸어서 가라,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져서 고개가 확 숙여지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날도 더운데 이 사람이 날잡이를 하려는 건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화를 삭히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혹시 순철이 아니냐? 순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 김동배 사장님 아들 순철이 맞지? 순철이 맞구나.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민태 아저씨 맞으시죠? 와,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바로 오래전 아버지 함께 일했던 민태 아저씨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더욱 반가웠어요. 아이고, 참 많이 컸다. 마지막으로 봤던 게 19살 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살이냐?
저 이제 42살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 빨라. 널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지금 택배 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례가 아닌데 사장님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지금 아주 큰일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왜 싸우고 있었던 거야? 동대표 양반, 우리 조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 자꾸 우리 아파트에 배송 오면서 주차도 개떡같이 하고 말이야. 어른 보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오늘은 아주 몸에서 걸레 썩은 애 풀풀 풍기면서 오길래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게 하지 말고 3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라 했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3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라고 했다고? 야, 이 정신 나간 양반아. 당신 같으면 35도 되는 이 날씨에 1층부터 해서 35층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 쌍욕할 거 아니야. 우리 조카한테 그따위 말을 짓거렸단 말이야? 동대표면 단 줄 아나? 아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같은 아파트 주민 편을 들어야지. 생판 모르는 택배기사 나부랭이 편을 들고 앉았어. 생판 모르는 택배기사 나부랭이? 아까 내가 한 말은 뭘로 들은 거야? 얘 내 조카라고. 백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동대표 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비켜. 순철아, 빨리 엘리베이터 타라. 그렇게 저는 민태 아저씨 덕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민태 아저씨는 35층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배달하는 걸 도와주셨고, 배달이 끝난 후 25층에 있는 아저씨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됐어요. 자, 여기 시원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주스 좀 마시고 숨 좀 돌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은 했고? 네, 저는 잘 지냈어요. 결혼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괜한 말을. 그럼 형수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순대국밥집 운영하고 계세요. 오, 순대국밥집. 오랜만에 형수님 얼굴도 좀 뵙고 싶은데 오늘은 네가 좀 바쁘겠지? 아니요, 저 여기가 마지막 배송지예요. 트럭 차고지에 가져다 놓고 바로 퇴근하면 돼요. 아, 그래? 잘 됐다. 너랑 같이 가면 되겠구나. 참,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 수많은 세월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렇게 다 만나고.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보지 못했던 민태 아저씨를 우연찮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반가운 마음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저는 트럭을 차고지에 가져다 놓은 뒤 민태 아저씨의 차를 타고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무척이나 한적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혼자서 나무를 다듬는 중이셨어요. 민태 아저씨는 살짝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이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민태 아저씨 얼굴을 알아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태 아저씨를 꼭 안아줬고 두 분은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민태 아저씨는 저와 어머니가 몰랐던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저 참 나쁜 놈이죠? 사장님한테 진 마음의 빚이 얼만데 장례식장 이후로 한 번을 찾아와 볼 생각도 못하고 그치만 단 한 번도 사장님이랑 순철이 그리고 형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민태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서로 바쁘게 살았던 거 매한가지인걸요. 그런데 우리 그이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형수님이랑 순철이 앞에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던 분이셨어요. 다른 직원들보다도 훨씬 더 뒤에서 절 많이 챙기셨죠. 회사에서 사장님 빼고 제가 제일 먼저 장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둘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따라갔는데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시는 겁니다. 그 안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이게 웬 돈이냐 하고 물었더니만 제 결혼 자금에 보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고, 결혼 축하한다고, 축의금 겸 밥값이라고 생각해달라면서. 그때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결혼 자금을 보태서 무리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그이가 민태씨 결혼 자금을 보태줬었구나. 그래도 무사히 결혼 잘했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아내는 아파하지 돈은 없지. 무능한 제가 너무 싫어서 수술비를 벌려고 퇴근하고 나면 바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해선 계속 졸고 그랬었죠.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던 사장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요즘 꼭 병든 닦았다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다고 계속 발뺌해도 제 얼굴만 봐도 안다고 솔직하게 말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솔직하게 털어놨죠. 아내가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퇴근하고 다른 일까지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바보같이 그걸 숨기고 있었어. 하시면서요. 참 사장님답죠? 그러시더니 다음날 저한테 500만 원을 주셨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모자란 만큼 수술비하고 나머지 아내랑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형수님, 저 사장님께 돈 다 갚았습니다. 돈은 다 갚았는데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해주신 만큼 전 사장님께 그렇게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민태씨. 그이가 하늘에서 듣고 속상해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순철이를 저희 회사에 데리고 갈까 합니다. 사실 사장님께 배운 기술로다가 저희 딸이랑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도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데려다 한번 직원으로 써볼까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택배 일보다 훨씬 더 급여도 많이 줄 거고 힘도 덜 들 거고요. 민태 아저씨는 본인의 공장에 절 취업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며칠 후 택배 일을 그만두고서 민태 아저씨가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저씨네 회사에는 아저씨의 딸인 혜영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혜영 씨 같은 경우엔 어릴 적 한 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었습니다. 혜영 씨는 저보다 4살이 어렸지만 일은 그 누구보다도 야무지게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회사 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몇 안 되는 직원들끼리 저와 혜영 씨를 엮어주려는 것 같았죠. 아이고, 오늘 점심은 뭘 먹나? 혜영아, 점심 메뉴 좀 골라봐라. 아니, 늘 먹던 백반집 가서 먹으면 되지. 뭘 귀찮게 메뉴를 골라. 그래, 백반 좋지. 아, 근데 어쩌냐? 우린 짜장면에 탕수육이 끓이는데. 아, 맞다. 순철이 너도 백반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저도 짜장면 좋아하는데요, 사장님. 아, 백반을 엄청 좋아한다고? 백반 없으면 못 살 정도라고? 오케이. 그럼 혜영이랑 너랑 둘이 같이 식사하고 우린 오랜만에 탕수육에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러 가지. 오늘은 사장이 쏜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회식을 할 때도 처음엔 6이서 모여있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니 혜영 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도 마치 짠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모두 가게를 나가는데 솔직히 너무 티가 났습니다. 혜영 씨와 전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둘이서 맥주를 한 잔 더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하게 됐죠. 알고 보니 혜영 씨도 저처럼 이혼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 남편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여자를 좋아했고 책임감도 없었고
일을 하면 하루 만에 그만두는 건 기본이었고 말이죠. 여자를 너무 밝혀서 그 모습이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순철 씨는 왜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어느 순간부턴가 밑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술주정을 부리질 않나, 적금 깬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질 않나. 그 모습에 아내가 사들인 명품백을 팔아버리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나이도 아직 젊은데 굳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었네요. 저희 둘 다. 혜영 씨와 전 참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둘이서 술을 한잔한 그날,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혜영 씨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고, 혜영 씨는 아이들과 함께 노트북만 두들기는 제게 그만하고 빨리 청소나 하라며 구박을 하고 있답니다. 네, 맞아요. 혜영 씨와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고요. 비로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된 것이죠. 아버지의 믿을 수 있는 벗이었던 민태 아저씨는 이제 제 장인어른이 됐답니다. 장인어른, 있잖아요. 따님이 저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는데 어떡하면 좋죠? 뭐? 바가지 긁어? 방법은 딱 하나야. 나랑 술 먹자고 사위. 이렇게 저희는 매일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이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난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저와 장인어른도 딱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를 타내 만회하며 실랑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인연이었다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장인어른을 다시 마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날 소중한 인연인 만큼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인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마음을 표현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짤막하게나마 한마디 남길게요. 어머니, 여보, 장인어른, 그리고 내 아들 혜찬아, 앞으로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